2010년 4월 27일 흑룡강 닝안시 싱산촌 마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65세 류수윈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출근한 지 3일 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말도 없이 며칠씩 현장에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동료 몇이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 대답이 없자 담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이불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류수민은 20여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산둥성으로 가버렸죠. 류수민은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휴대전화도 없었죠. 전화기도 없고 평소 어울리는 사람도 없다 보니 그와 연락할 방법도 그의 행방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틀 후 싱산촌에 또 다른 실종자가 발생합니다. 이틀 전 사라진 류수윈의 동생 46세 류수리우였습니다. 류수리우는 집안의 여섯째입니다. 한 달 전 류수리우는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지금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류수리우 혼자 살고 있죠. 그 역시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연이어 사람들이 사라지자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의 실종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류씨 집안 사람들은 류씨 형제를 찾아 동네 곳곳을 헤맸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5월 7일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류씨 친척은 경찰에 류씨 형제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닝안시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실시하는데 경찰은 류수윈, 류수리우 두 형제가 마을 주민 수홍과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수홍이란 자가 두 형제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동생 류수리우가 사라진 날 밤 그는 친척에게 수홍이 빌려간 돈을 오늘 다 갚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러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죠. 류씨 친척이 수홍을 찾아가 보지만 그녀는 이미 돈을 다 갚았고 류수리우가 어디로 갔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5월 10일 류수리우의 친척 중 한 명이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바로 류수리우에게서 온 문자였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형하고 술을 먹다가 다퉜어요. 술김에 형을 세게 밀쳤는데 죽어버렸어요. 형을 처리하고 도망쳤으니 날 찾지 말아요. 류씨 친척은 류수리우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경찰은 류수리우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하죠. 그러나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류씨 집을 조사했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다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류수리우가 친척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에 따르면 류수리우는 형 류수윈과 몸싸움을 벌였고 류수윈이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할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면 문틀이 심하게 부서져 있어야 정상일 텐데 하지만 문틀은 멀쩡했죠. 게다가 도망갔다면서 돈은 집에 그대로 두고 사라졌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돈을 챙기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의심스러운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류수리우는 배움이 짧아 글을 잘 모릅니다. 이전 류수리우가 친척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맞춤법이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문장 부호도 쉼표밖에 쓸 줄 모르고 다른 건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에 보낸 문자에는 오타도 없고 문법도 완벽했으며 말 줄임표까지 썼죠. 이건 류수리우가 쓸 수 있는 수준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류수리우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데 수홍의 집 근처에서 류수리우의 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걸 확인하죠.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찰은 수홍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데 신기하게도 조사가 있는 날이면 류수리우가 꼭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총 10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하나같이 수홍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거였죠. 경찰은 뭔가 짜맞춘 듯한 이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메시지는 류수리우가 보낸 게 아니다. 경찰은 서둘러 류수리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해 보는데 실종 후 류수리우가 보낸 메시지는 모두 수홍의 집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홍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수홍은 류씨 형제의 실종과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죠. 갑자기 경찰이 지나가듯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집에 채소 저장고가 어디에 있지?
순간 수홍의 얼굴이 굳더니 잔뜩 긴장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집엔 채소 저장고가 없어요. 수홍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흑룡강성 농촌 지역은 대부분 집에 채소 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에 구덩이를 깊게 파 천연 냉장고를 만드는 거죠. 수홍이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수상했죠. 경찰은 곧장 그녀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집 마당에서 채소 저장고를 찾아내죠. 저장고 입구는 마른 풀과 쓰레기로 덮여 있었고 근처에 가자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찰이 저장고 안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홍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찰은 수홍을 제압하고 저장고 입구를 덮어놓은 이불을 걷어내죠. 저장고 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진 유수윈과 유수리우 형제였죠. 이 소식은 조용했던 농촌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데요. 얼마 후 수홍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여동생의 남편과 남동생의 아내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수홍의 여동생과 남동생은 배우자의 실종이 수홍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유씨 형제처럼 두 사람을 수홍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홍의 채소 저장고를 재조사합니다. 저장고를 한참 더 파내려가자 그 안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DNA 검사 결과 남동생의 아내, 즉 수홍의 올케로 밝혀지죠. 경찰의 강한 압박에 수홍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4명을 죽였어요. 수홍은 류수윈, 류수리우 말고도 자신의 제부와 올케를 죽였습니다. 수홍, 1970년 출생, 당시 나이 40세, 흑룡강성 닝안시의 작은 시골 마을 싱상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갸름한 얼굴과 큰 눈이 예쁜 수홍은 어릴 때부터 예쁘기로 유명했죠. 수홍의 부모님은 농부로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수홍은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던 수홍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닝안시의 보건학교에 들어갑니다. 당시 중국 농촌에서는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들만 끝까지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수홍의 부모는 장녀인 수홍을 무척 아껴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해 수홍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죠. 닝안시 보건학교는 마을에서 50km 떨어진 닝안시 시내에 있었습니다. 수홍의 부모는 수홍이 학교를 졸업하며 병원에 취직해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게 어디 부모 마음처럼 되나요? 수홍은 부모의 바람과 달리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죠. 10대의 풋풋한 첫사랑으로 남겨뒀으면 좋았으련만 이 사랑은 훗날 수홍에게 큰 상처가 되죠. 수홍의 남자친구는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않고 매일 빈둥거리며 노는 날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수홍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보건학교를 졸업한 수홍은 시내에 있는 좋은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음에도 남자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은 진료소에 취업하죠. 24살이 되던 해 수홍은 첫사랑 남자친구와 결혼에 꼴이 납니다. 수홍의 부모는 남편 될 사람의 인간 댐댐이가 글러먹었다며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수홍은 결국 그와 결혼합니다. 수홍은 자기가 남편을 더 나은 길로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결혼 후 한 달 만에 수홍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합니다. 사실 그는 엄청난 바람둥이였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여성이 있었는데 수홍과 결혼 후에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부부 관계는 금세 차갑게 식었고 수홍은 남편을 원망했지만 그는 수홍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여성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걸요? 왜 참았죠? 毕竟他是我的初恋，是唯一的一个，我这一生中唯一爱过的一个男人。 수홍은 남편을 잃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의 삶을 지키고 싶었죠. 게다가 당시 수홍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만 태어나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자신의 믿음이 한낱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데에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홍은 7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참고 또 참았죠. 2001년 춘절, 수홍의 남편이 내연녀와 동네에 집을 얻어 새살림을 차립니다. 집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얼마 후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을 합니다.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고 수홍을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밖으로만 도냐며 수홍을 탓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남편 마음 하나도 얻지 못하는 모자란 여자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의 눈빛을 수홍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을 보는 것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더 이상 싫었죠. 그녀는 딸을 데리고 가족이 있는 고향 신상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2001년 여름, 수홍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 곁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길 바랬죠. 하지만 집안 상황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연로하신 데다 어머니는 거동까지 불편했죠. 여동생 부부는 어린 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타지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집에 들렀는데 그때마다 수홍과 크게 다퉜죠. 수홍의 남동생 역시 타지로 나가 돈을 벌었는데 그의 아내는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딸과 아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 바람 피우는 며느리를 말려도 보지만 그녀는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 겨울, 수홍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대신해 수홍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죠. 수홍은 돈을 벌기 위해 작은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중국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려면 개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돼 문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수홍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습니다. 처음 해보는 농사일에 손에 굳은 살도 생기고 온몸에 알도 뱄죠. 이웃들은 그녀가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홍은 낮에는 농사일을, 밤에는 설거지, 빨래 등 밀린 집안일을 했죠.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보면서 어린 조카 셋과 자기 딸 총 4명의 아이를 키우고 바깥일과 집안일까지 모두 다 혼자 건사해야만 했습니다. 수홍은 딸과 조카들을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조카들도 수홍을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무척 잘 따랐죠. 2003년 3월, 타지에서 일하던 여동생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성격이 불같고 거칠었던 제부는 여동생에게 자주 손을 댔는데 며칠 전 남편에게 심하게 맞은 여동생이 친정집으로 도망오자 제부는 득달같이 여동생을 쫓아왔습니다. 여동생이 이혼하자고 하자 제부가 냅다 칼을 들더니 자기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위협하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수홍이 제부를 달래며 흥분을 진정시키려고 애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홍은 여동생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자신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홍은 과거 자기가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르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동생을 꼭 지키겠노라 다짐하죠. 약 한 달 뒤, 수홍은 제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동생을 마을 밖으로 탈출시키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 제부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합니다. 제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수홍은 천으로 제부의 목을 조릅니다. 몇 분 후 제부는 숨을 거두죠. 그런데 이때 수홍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건지 단박에 눈치채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안을 정리하더니 시신을 경운기에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그 위를 꼼꼼히 가리고는 경운기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지죠. 한참 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수홍에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 말거라. 수홍은 제부를 살해하고 난 뒤 제부의 전화기로 그의 가족과 여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돈 벌러 멀리 가니까 찾지 마. 워낙 제멋대로의 개차반이었던 탓에 수홍의 여동생은 메시지를 보고 아무 의심 없이 남편이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제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일이 있고 얼마 뒤 수홍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제부가 죽은 일은 수홍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됩니다. 2년이 흐르고 2005년 수홍이 다시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동생이 아내 장씨를 죽이게 되죠. 남동생은 고향에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의 아내 장씨는 남편이 집을 비운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느라 늘 집을 비웠죠. 결국 수홍이 조카들을 다 키우고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장씨가 수홍에게 다짜고짜 14,000위안, 하나 약 317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돈은 예전에 동생이 애들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준 돈이었죠. 수홍은 지난 몇 년간 혼자 연로하신 아버지와 네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연로하신 아버지의 약값까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수홍이 혼자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번 돈이었죠. 동생이 준 돈은 진즉에 다 써버리고 없었습니다. 수홍이 좋은 말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장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욕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제껏 자기가 아이들을 얼마나 정성껏 돌봐줬는데 게다가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타지에서 고생하는 동생 생각해서 참고 있었던 건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죠.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죠. 수홍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장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2005년 11월 말 깊은 밤 감기에 걸린 장씨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수홍은 감기약이라며 수면제를 장씨에게 건네줘. 장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수홍은 장씨를 목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장씨를 채소 저장고 깊숙한 곳에 묻고 흙으로 덮습니다. 혹여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에 동네 사람들이 알아차릴세라 분뇨를 거름으로 저장고 주변에 잔뜩 뿌려두죠. 이번에도 수홍은 장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녀인 척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멀리 떠날 거야. 다신 날 찾지 마. 아내 문자를 확인한 남동생이 급히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수홍은 장씨가 남자랑 눈이 맞아 도망쳤다고 이야기하죠. 남동생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내를 찾지 않죠. 졸지에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수홍의 삶은 이후 어땠을까요? 이날 이후 수홍은 지옥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살인 후 밀려오는 죄책감과 경찰에 붙잡혀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괴롭혔죠.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홍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최소 1갑 이상 피웠다고 합니다. 2003년 첫 살인 후 2010년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홍은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집마당에 옳게 시신을 두고 한 집에서 살았으니 정신적으로 멀쩡할 수가 없었죠. 견디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해봤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2008년 여동생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학비와 생활비 등 지출이 크게 늘었죠. 가장 어린 아이는 남동생의 아들로 고작 8살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자기 딸에 조카 셋까지 집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홍은 수세에 몰립니다. 생활이 팍팍해지자 수홍은 할 수 없이 이웃에게 돈을 꾸러 다닙니다. 2009년 3월 1일 수홍은 같은 동네에 사는 류수윈에게 1만 위안, 한화 약 226만 원을 빌리고 같은 해 6월 류수윈의 동생 류수리우에게 5천 위안, 한화 약 113만 원을 빌립니다. 류씨 형제가 수홍에게 돈을 빌려준 건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류씨 형제는 오래전부터 수홍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죠. 힘든 농사일에 고생을 많이 해 얼굴도 상하고 관리나 치장도 하지 않아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젊은 여성을 보기 힘든 시골에서 혼자 사는 40세 여성, 수홍은 많은 남성들의 타깃이 됐죠. 류수인은 혼자 산 지 거의 20년이 됐고 류수리우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홍이 제 발로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죠. 두 사람은 수홍의 주변을 맴돌며 입에 담기도 힘든 농담을 내뱉고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류씨 형제 중 동생 류수리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수홍의 집을 찾아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듯 하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대로 수홍을 덮칩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가뜩이나 말 많은 시골 동네에서 소문만 나고 사람들은 수홍을 탓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겁니다. 집 나가 딴 살림 차린 남편을 두고도 사람들은 되려 수홍을 나무랐죠. 수홍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곧 류수윈의 돈을 갚아야 하는 날입니다. 류수윈이 찾아와 수홍에게 빚독촉을 하죠. 하지만 수홍은 아직 돈을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류수윈이 말하죠. 혹시 아나? 나랑 자면 내가 좀 깎아줄지. 류수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만만하게 보고 희롱한 여성이 2명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걸 말이죠. 2010년 4월 26일 수홍은 돈을 다 마련했다며 류수윈에게 연락합니다. 류수윈이 집에 오자 수홍은 다정하게 남자에게 좋은 약이라며 알약 2알을 건넵니다. 류수윈은 드디어 오늘이 D-Day라는 생각에 수홍이 준 약을 단숨에 삼키죠. 예상하셨듯이 이 약은 그런 약이 아닙니다. 수면제였죠. 류수윈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수홍은 앞에 두 사람처럼 류수윈의 목을 졸라 숨통을 끊습니다. 그녀는 숨진 류수윈을 이불로 꽁꽁 감싼 뒤 채소 저장고에 던져버립니다. 사흘 뒤면 류수윈의 동생 류수리우가 돈을 받으러 올 겁니다.
형이 사라진 걸 알면 그는 수홍을 의심할 게 뻔하죠. 수홍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보자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흘 뒤 4월 29일 수홍은 류수리우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류수리우를 죽이죠. 그리고 형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류수리우를 채소 저장고에 넣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홍의 채소 저장고에서 이들을 발견하면서 세상의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2010년 5월 경찰은 정식으로 수홍을 체포합니다. 그녀에게서 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듯 후련해 했습니다. 그녀는 사형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죠. 다만 남겨진 내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닝안시 인민법원은 수홍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오전 흑룡강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마 수홍의 형이 집행됩니다. 닝안시 인민법원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